이어서 경제 분야 정책 질문입니다. MBN의 장광익 정치부장이 이어가 주시죠. 예, 경제 분야 하기 전에 언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종편을 종일 편파 방송한다라고 해서 종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론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악의적이다, 편파적이다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의 언론관 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 되기 전이니까요. 대통령 되면 달라지죠. 지금 앉아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자꾸 하고 종편에 우리 보수 패널이 싹 빠졌어요. 보수 패널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지금 진보 패널만 들고 종일도록 방송을 하는데 저거 제가 집권하면 이거 아마 또 이제 양태가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이 부당한 걸 시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방금 표현하신 대로 북한이 그 성질로 한판 붙을 분위기다라고 느끼듯이 언론도 저 정도 성격이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 한판 붙을 거다. 블랙리스트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블랙리스트 혹시 만드실 겁니까? 사실 요즘 자세히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MBC 손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MBC 출신들은 전부 내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양반은 대통령 되기 전에 걸핏하면 토론할 때 나보고 책임질 수 있냐? 그럼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사실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사실 지금 언론 협박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내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오늘 이 이야기 했다고 언론 협박한다는데 사실 종편 패널에 지금 우리 보수 패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던 사람 전부 다 빼냈죠. 근데 왜 빼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집권하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나한테 언론관 문제 삼는 거는 차라리 문재인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사실 자기가 되면 MBC 손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 아닙니까? 그 사람 언론관이 더 무섭죠. 걸핏하면 협박하고 어제도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보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이래서 내가 화도 좀 내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거는 언론관을 문제 삼으십시오. 제 언론관은 형평성에 맞고 정의롭고 바른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예. 네, 이게 경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경제 분야 질문은 CBS 김재등 논설위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께서는 기재부 실국장들이 논할 문제다 이렇게 일축하셨는데 공약 살펴보니까 노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뉴딜 사업이나 일자리 110만 개 창출 이런 이제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데 혹시 후보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0조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개수 조정하고 그건 대통령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통치 철학, 국가관, 그다음에 사상, 그리고 경제 철학, 그 큰 총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서민 경제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래 지시하면 밑에서 말이 나는 거죠. 그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TV 토론 나와갖고 10%, 20% 정세가 어떻고 정세는 감세를 하느냐 정세를 하느냐 그 방향만 정하는 게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원칙에 맞춰서. 그래 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수치 외워와가지고 그걸 외워온 수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대통령답다. 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줄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국실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 차관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 책임하에 모든 인사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체 예산이 연간 18조 원으로 어제 오후에 늦게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굵직한 게 많은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후보께서는 증세는 하지 않고 그 예산 증가분을 활용한다거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예산 증가분이 3.5%가 그리 많지 않고 그다음에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예산이 이미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약하신 내용들이 빈 구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류세도 내 절반으로 인하하고 담배값도 내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이 홧김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서민들 그 주머니 끌어가지고 그 세수 채우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유류세도 2000cc 이하는 내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지사를 할 때 내가 빚값할 때 자산 하나 안 팔고 빚 갚았습니다.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지사를 할 때 복지 예산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이 31.3%인데 우리는 37.8%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세한 바 없습니다. 내부 구조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왜 정세를 하는데 꼭 그 복지를 하는데 정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 최근에 경제 불황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가 말하자면 정세를 해서 퍼주기 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정세를 안 하고 오히려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소득세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 진작시키고 서민들 그 소득 정제를 한 영국, 아일랜드는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홍길동식으로 가진 자그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건 공산주의 배급제도입니다. 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세를 안 해도 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경상남도에서 내 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운영도 경상남도 지방정부고 국가 운영도 내 부채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복지대금 늘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세를 안 하더라도. 네,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Y10 이동호 선거단장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홍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검찰 출신입니다.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이제 모래시계 검사라는 아주 별명도 얻으면서 모래시계 검사를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홍 후보님께서는 유난히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주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찰 인력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까지 주게 되면 경찰이 현재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은 특히 진흥팀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걸 보면 검찰 수사를 어떤 경우에는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옛날에는 정의로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한 달에 한 절반을 밤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비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 월급 반을 쪼개가지고 피의자들 밥 사주면서 잡아온 사람들 수사를 했어요. 요즘 검사들은 셀러리맨이에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밖에 나가서 그랜저 검사, 벤처 여검사 부정의 원천이 지금 검찰이 되고 있는데 또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다가 사람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검찰이 뜻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검사할 때하고는 달리 지금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김수영 씨 시에 보면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고 했어요. 요즘 검찰들은 보면 바람이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 누워버려요. 이런 검찰을 어째 독재에 독재 검사들이 권한이 지금 견제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바로 주자. 그건 결국은 영장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 판사님들이 그 오죽하겠어요? 바로 주고 검찰, 경찰들이 상호 감시체제를 만들자. 이제는 옛날 일제시대처럼 검사가 독재하는 그런 시대에는 만들지 말자. 검사를 지금 못 믿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검사가 옛날처럼 인권 옹호기관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성을 확보한다든지 독립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사인데요. 인사권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전처럼 인사를 아예 그 검찰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 배속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인사권은 이제 우리 이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총장한테 주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장관은. 그럼 장관은 껍데기 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관을 좀 양심적인 사람이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장관한테 인사권이 없으면 장관은 또 구체적인 수사 통제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통제권은 검찰총장만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개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소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전부 총장한테 주면 총장은 앉아서 사실상 검찰이 황제가 됩니다. 지금도 장관하고 총장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총장의 의견을 다 듣고 장관이 총장목, 장관목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네, 다음 SBS 원일이 선임 기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선거운동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로 바쁘셔서 그런지 과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개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황이나 어떤 그 발언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4년 중임은 뭔 말인지 알겠고 분권형 대통령, 분권형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분권형이라는 게 이제 학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원 집정부제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 권한을 나누어서 총리가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좀 바뀌긴 했는데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한번 채택해 보자 그 뜻인데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은 입법 독재 시대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하고 대통령이 협력 관계가 없으면 나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회가 성숙했다고 보고 분권형으로 가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 동안 제 책에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나라의 당론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했습니다. 상원 50명, 하원 150명 이래 줄여놓고 전국을 50개 자치단체로 묶자는 겁니다. 도를 없애버리고. 그래 묶어가지고 그 주에 50개 주에 한 명씩 상원의원을 뽑고 하원의원은 150명 이래 해가지고 하원의 분쟁을 상원이 조정하는 형식으로 미국식으로 한번 그렇게 가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독재 시대에 야당 보고를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 됩니다. 특권을 주니까 거짓말만 자꾸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것도 우리가 폐지.